이번에는 강의로는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강체의 회전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챕터는 첫 번째 이제 회전 운동과 가군동량,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군동량 보존, 그 다음에 토크와 세차 운동,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회전 운동을 보면 지금 그림은 뭐냐면 지난 4강에서 제가 4장의 원운동과 단진동에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 R로 선속력이 V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각 세타는 이제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각속도와 이 각 세타, 각 변위라고 얘기하는데, 각 변위와의 관계식은 세타는 오메가 t고, 이게 이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물체가 이 원호를 따라서 s만큼 이동을 했을 때 각 변이는 세타만큼 좀 회전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 이 물체가 다시 세타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약간의 미소 변이, 각 변이, 델타 세타만큼 굉장히 짧은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델타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그때의 각속도, 그리고 이제 델타 세타만큼 회전하면 그때의 요 원호의 변이가 델타 S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때 이제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건, 각속도 오메가는 단위 시간 동안의 각 변이가 각속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도 오메가, 그리고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델타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도 오메가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델타 T가 굉장히 작을 때 우리가 이건 이제 미분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델타 T가 굉장히 작게 되면 그럼 이제 각속도 오메가를 우리가 이제 T가 0으로 가는 그 리밋에서 델타 T, 델타 세타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세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d 세타 d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각 변이의 시간 변화량이 각속도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델타 t가 굉장히 작을 때는 이렇게 세타의 시간에 따른 미분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델타 t가 그냥 한 주기예요. 한 주기만큼 돌아갔어. 이 물체가 한 주기만큼 돌아갔을 때는 세타는 얼마만큼 돌아간 건가요? 세타는 2파이, 항상 레디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이때 계속 각속도 오메가는 d세타 dt로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한 주기와 각속도 오메가의 관계식을 따지면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렇죠. t분의 2파이. 그게 바로 각속도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속력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선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 시간 동안에 그 각변이 세타의 변화량이 각속도면, 단위 시간 동안의 원호의 변화량, 이게 델타 S 원호의 변화량이 선속력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각속도 오메가와 선속 이걸 제가 이제 선속력이라고 제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만 나타내 주는데, 선속력이라고 하는 델타 세 T분의 델타 S가 되고, 그 델타 S는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R은 변화하지 않으니까 S가 델타 S만큼 변했을 때 각변이가 델타 세타만큼 변했겠죠. 그래서 V는 R times 델타 T 나누기 델타 세타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를 각속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V는 그래서 우리가 R 오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속력과 각속력 사이의 관계식은 V는 R 오메가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V라고 하는 건, V는 R 오메가인데 오메가를 주기로 나타내주면, 주기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니까 V는 선속력 V와 주기와의 관계는 V는 t분의 2파이 R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우리가 P라고 썼고 P는 mv 이걸 배웠는데 그러한 운동량을 우리가 보통 선 운동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은 우리가 회전 운동량이 말이 좀 기니까 우리가 그걸 각 운동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운동량.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은 우리가 각 운동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냐면 각 운동량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는 L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운동량의 각 운동량은 선 운동량도 벡터량 그리고 위치도 벡터량 그리고 각 운동량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은 보통 우리가 R 이 회전 반지름의 위치 벡터 R 크로스 R 곱하기 P, 그러니까 선운동량 R 곱하기 P를 우리가 각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이 곱하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칙 연산하는 그 곱하기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은 이 곱하기를 사람들이 할 때 R 곱하기 P라고 하지 않고 보통 크로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벡터하고 벡터를 연산시켜주는 곱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벡터 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요 곱하기의 의미는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한 후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를 지난번에 A 크로스 B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일단은 그 앵귤러 모멘텀은 R 크로스 P라고 하고 요놈의 크기를 보면 각 운동량은 이 경우에 이제 그 회전 반지름과 선 운동량의 방향이 우리가 그 선 속도의 방향과 같죠. P는 mv니까. 그래서 R 곱하기 mv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R 곱하기 그냥 mvr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요 반지름과 접선 방향의 이 속력의 방향, 속도의 방향과 아래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각운동량의 크기를 계산을 하면 MVR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RP, R 곱하기 P 혹은 MVR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때의 곱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하는 곱하기의 개념인데 그 사칙 연산하는 곱하기의 단순한 곱하기의 개념으로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 회전 반지름과 그 물체의 속도가 서로 수직인 경우에만 우리가 그냥 단순한 곱하기의 개념의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각운동량의 크기는 R 곱하기 B, MVR이 각운동량의 크기고 이걸 선속력을 갖다가 우리가 각속도의 크기, 각속력으로 나타내지면 V는 R 오메가니까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는 MVR로 쓸 수도 있고 MR 제곱 오메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V는 R 오메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전한 질량이 m으로 반지름 r인 원궤도를 따라서 접선 방향의 선속도 v를 가지고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계산해라. 그러면 앵귤러메터는 r 곱하기 p, rp니까 mvr 혹은 각속도로 나타내지면 mr 제곱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각운동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동차 바퀴살이 있는 바퀴가 굴러가는 거를 사진을 따오는 건데 이 굴러가는 바퀴의 가운동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바퀴는 바퀴살로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고무가 있지만 제가 고무 말고 이제 살은 이제 우리가 질량이 이렇게 질점으로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질점들이 수없이 많은 질점들이 모여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 중에 이 바퀴살의 질점을 갖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려니까 눈에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크게 그냥 확대해서 그렸어요. 확대해서 바퀴살의 질점을 몇 군데 이렇게 제가 찍어놨습니다. 5군데를 찍어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강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체는 모양과 거리가 변하지 않는 질점들로 이루어진 물체 그런 걸 우리가 강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딱딱한 물체는 대부분 강체입니다. 책상, 뭐 원통,
뭐 이런 것들은 다 강체고, 이 철사 이 지금 이 자전거의 바퀴 살 같은 것들이 강체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고무는 강체가 아니고 모양이 막 변할 수 있으니까 당기거나 압축하거나 뭐 팽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두 점을 딱 찍어 놓으면 내가 당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압축시키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무 같은 거는 강체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바퀴살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면, 요 바퀴살의 5개의 질점을 제가 이렇게 그냥 확대해서 그냥 그려놨고, 각 질점의 질량을 M1, 뭐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부터 질점까지, 이 첫 번째 질점까지의 거리를 R1, 그 다음에 요 질점의 질량을 뭐 M2, 그다음 회전축으로부터 이 질점까지 M2까지의 거리를 R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얘는 M3, 뭐 이런 식으로 M3, M4, M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점의 질량을 적어 놓게 된다면, 바퀴의 중심으로부터 이 질점의 각운동량을 계산해라. 5개의 질점의 각운동량을 내가 계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M 이 질점 곱하기 회전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이 바퀴는 각속도 오메가로 일정하게 돌 테니까, 이런 경우는 각속도 오메가, 이렇게. 그래서 요 바퀴살의 이 바퀴살 전체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라 하면, 수없이 많은 질점을 내가 다 찍어 놓고 그 질점의 질량 곱하기 회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 이런 식으로 다 무수히 많은 질점을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의 관성 모멘트는 뭐 M1 R1 제곱 오메가 더하기 M2 R2 제곱 오메가 더하기 M3 뭐 R3 제곱 오메가,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수없이 많은 질점들을 다 더해줘야 되고, 그걸 각각의 질점들의 가운동량을 뭐 L1, 그 다음에 M2에 해당되는 M2가 갖는 가운동량을 L2, 뭐 M3가 갖는 가운동량을 L3, 이러면 얘는 모든 가운동량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바퀴 전체의 가운동량은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더하기 쭉쭉쭉쭉 따따따 이렇게 가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질점들의 가운동량, 각속도가 이제 오메가로 일정하면, 요 놈을 다 공통인수가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를 바깥으로 빼내면 가운동량, 이 바퀴살의 가운동량은 M1 R1 제곱 더하기 M2 R2 제곱 더하기 M3 R3 제곱해서 이 모든 놈을 다 썸메이션을 해주는 거죠. 그 썸메이션 해주는 양이 얼마냐면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우리가 이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을 다 더해준 놈을, 모든 질점에 대해서 다 더해준 거를 제가 이제 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i. 그리고 이 i를 갖다가 i는 sum over i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얘를 mi, ri 제곱. 그리고 이 양을 갖다가 우리가 회전하는 물체 관성 모멘트라고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라고 읽고, 관성 모멘트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부르고, 이 얘기는 뭐, 이 물체 관성 모멘트의 의미는 뭐냐면, 회전하는 물체의 그 회전 질량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 운동의 관성이다. 회전 운동의 관성을 우리가 관성 모멘트, 혹은 이제 회전한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관성 모멘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량이 M인 질점이 반지름 R로 원운동을 할 경우에 이 물체의 그 가운동량은 L은 mr 제곱 오메가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가 이 경우에 질점이 하나만 달랑 있을 때 이 질점의 관성 모멘트가 얼마냐, 이 상황에서 5에 대한 회전축 5에 대한 이 질점의 관성 모멘트는 i는 mr 제곱이 됩니다. i는 mr 제곱. 그래서 얘를 관성 모멘트로 나타내주면 가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의 크기, 각속도 오메가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질점이 두 개가 있어요. 불연속적인 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M1이라는 거하고 M2라는 질점이 있는데, 얘가 회전축으로 반지름이 R인 두 질점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 이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가 얼마냐? 그러면 이 M1에 의한 관성 모멘트 그리고 M2에 의한 관성 모멘트, 두 관성 모멘트를 더해주면 되죠. 그 값이 얼마냐면 M1R 제곱 더하기 M2R 제곱. 요게
요 질점 M1하고 M2가 같은 반지름으로 원운동을 할 때 이 회전축에 대한 두 질점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라. 그러면 그냥 질량 곱하기 회전 반지름의 제곱을 모든 질점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 빨간색 X는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요는 지금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대와 같은 질량의 민 막대를 회전을 시켜요. 질량의 민 막대의 한쪽 끝을 막 그 회전축을 해서 돌리면 그때 이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얼마일까요? 회전축 5에 대한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I는 mr 제곱 이렇게 될까요? I는 mr 제곱? mr 제곱이 아니라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질점이 아니고 질점들이 무한히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분포되어 있는 이런 막대, 질량이 m인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이 질점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 질량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이 있을 텐데 그 질점들의 회전 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덩어리 강체가로 주어진 질량이 m인 강체를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라. 그다음에 이렇게 질점의 관성 모멘트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질량 곱하기 회전 반지름의 제곱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이 질점의 관성 모멘트의 경우와 다르다. 질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기가 없는 하나의 점, 그리고 질량만 있는 그런 점을 우리가 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질점을 계산하는 질점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듯이 이렇게 강체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일반 물리학도 좀 배워야 되고 일반 역학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공부하지는 않겠고, 예를 들면 이런 질량이 m인 고리가 있는데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고리의 중심축 파란 축을 중심으로 고리를 막 회전시키면 그때 얘도 관성 모멘트를 갖게 되는데, 그때 이 고리의 관성 모멘트는 얘는 다행히 mr 제곱이네요. 질점을 계산한 것 같아요. 그냥 우연하게 갖게 됐지만, 예를 들면 길이가 L인 이렇게 가느다란 막대의 회전축 막대의 중심을 관통하고 이 중심을 관통하면서 막대의 수직한 축에 대해서 막대를 막 빙글빙글 돌리면 얘는 mr 제곱이 아니라 뭐 12분의 1, 뭐 ml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 반지름이 r인 속이 꽉 찬 구를 갖다가 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지구본을 돌리듯이 막 돌리면 이때 반지름이 r인 지구본 구의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이 아니고 뭐 5분의 1 mr 제곱 이런 식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배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강체의는 회전축에 따라서 그리고 강체의 모양에 따라서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달라진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물체가 잘 회전하고 있는, 이제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선속력과 각속도의 관계,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 벡터, 제가 굵은 글씨로 쓴 건 벡터라는 개념입니다.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는 V는 R 오메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과 같이 물체가 회전할 때 각속도의 방향이, 선속도는 당연히 물체 운동의 접선 방향, 경로의 접선 방향, 그리고 각속도의 방향은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난 방향이 각속도의 방향이 아니고, 요걸 갖다가 오른손 법칙을 써가지고 이 각속도를 감아주는 손으로 네 손가락이고 내가 이제 엄지 손가락을 각속도의 방향으로 보통 잡는데, 그 경우에 이러한 모양에서 각속도의 방향은 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각속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V는 R 오메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식이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과 각속도의 관계식은 이 경우에 이제 질점에 대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 r로 원운동할 때 각운동량을 mr 제곱 오메가라고 해요.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속도 오메가와 각운동량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각속도와 각운동량은 항상 같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거 제가 이제 V는 R 오메가라고 쓴 것도 요거는 제가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V와 R과 오메가가 모두 사실은 벡터량이라서 제가 요거는 그냥 크기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방향까지 다 고려를 하려면 또 다른 그 얘기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벡터는 속도 벡터 V는 뭐 R 곱하기 각속도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그냥 속력은 V는 R 오메가, 속력과 각속도의 크기, 각속력과의 관계식은 V는 R 오메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각운동량과 각속도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mr 제곱은 관성 모멘트는 스칼라량, 오메가는 벡터, 각운동량도 벡터. 여기서 선속도는 벡터, 사실 이거 r도 벡터가 돼야 되는데 벡터하고 벡터를 아까처럼 이제 제가 곱하기로 r 곱하기 뭐 그 오메가 곱하기 r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어야 됩니다. r 곱하기 오메가 혹은 오메가 곱하기 r,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방향을 나중에 그 계산을 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크기로만 V는 R 오메가로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잘 돌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 물체에 그냥 힘을 가해서 이렇게 지금 이 힘을 제가 바깥에서 외력을 가하기 전에 물체가 빙글빙글 지금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했고, 그 구심력은 회전의 중심 방향인데 지금 이제 그 구심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제가 이 물체에 힘을 가했어요. 접선 방향으로 힘을 가했다고 만약에 하면 물체에 외력이 작용을 하면 그 외력이 접선 방향으로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물체를 회전시키게 되면 이 외력은 F는 ma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속도 a는 선속도의 시간 변화량이 각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외력이 가해지면 이 속력의 크기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속도의 방향,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은 원운동하니까 매번 변하는데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다고 했지만 만약에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해지게 되면 방향만 변하는 게 아니라 크기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이 더 빨라지거나 뭐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경우에 속력이 일반적으로 빨라지겠죠. 속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생기게 되는데 V는 R 오메가라고 했고, 이때 이제 R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각속도 반지름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지만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힘 F는 mr d 오메가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각속도는 mr d 오메가 dt.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고 이 작용하는 외력이 0이 아니면 각속도도 시간에 따라 이게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0이 아니어야 되려면 각속도도 시간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속도도 시간에 따라 변하고 각속도도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이건 방향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 이제 크기가 방향은 칠판면에서 각속도는 칠판에서 지금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방향은 안 변하더라도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힘이 접선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럼 이때 각운동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각운동량은 L은 mr 제곱 오메가라고 했는데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이 존재하느냐, 각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느냐라고 우리가 그걸 계산을 하고 싶으면 각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되고, 그때 앵귤러 모멘텀은 각운동량은 mr 제곱 오메가인데 이제 mr 제곱 오메가는 시간에 따라 변하진 않잖아요. 질량도 안 변하고 회전 반지름도 안 변해서 이 미분 바깥으로 빼내면 얘는 mr 제곱 d 오메가 dt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각운동량, 근데 d 오메가 d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력이 작용하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
각 운동량도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각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제가 요 놈을 갖다가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을 외력으로 나타내주면 mr 곱하기 d 오메가 dt가 f라고 했으니까 f 접선. 그래서 얘는 r 곱하기 f 접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회전 반지름 곱하기 그 힘의 방향, 회전 반지름 곱하기 힘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r 그냥 f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특별한 경우, 다시 한번 요 회전 반지름과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완전히 수직한 경우에만 제가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이 그냥 r 곱하기 f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의 크기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일반적으로 나타내주면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이렇게 r 크로스 f, r과 그 f의 벡터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식입니다. 이 곱하기의 개념은 사칙 연산의 곱하기의 개념과는 달리 벡터하고 벡터의 곱하기의 개념이라고 했죠. 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r 크로스 f고, 이때 r 크로스 f를 갖다가 우리가 타우,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토크라고 읽습니다. 토크. 타우라고 읽고 얘를 갖다 우리가 토크라고 부릅니다.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을 우리가 힘의 모멘트 혹은 토크라고 얘기하고, 토크는 단위가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뉴턴 메타가 토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우리가 이제 외력이 작용하면 각 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가 있고, 그때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을 토크라고 부른다. R 크로스 F라고 부른다. 이걸 우리가 이제 토크 방정식 또는 회전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R 크로스 F의 크로스의 개념, 이 곱하기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그 R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힘 F1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의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F, 토크를 제가 이 경우에는 이제 타우 1이라고 할게요. 타우 1은 R 곱하기 F1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냥 R, F1 서로 수직인 경우, R과 F1이 수직인 경우에는 곱하기는 그냥 사칙 연산의 곱하기하고 같은 의미다. 그런데 힘이 항상 이렇게 내가 이 R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만 작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체를 돌릴 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R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이 아니고 세타만큼 기울어진 방향으로 힘 F2가 작용을 하면 이 경우에도 이 화살표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도 토크가 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 토크는 얼마일까요? 그때 이 토크를 타우 2라고 하면 얘는 R 곱하기 F2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R 곱하기 F2, R 곱하기 F2라고 쓰지 못하고 항상 이 토크는 R과 이 R의 수직한 방향의 외력의 성분의 곱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는 F2를 곱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점선으로 나타낸 화살표 F2의 R에 대한 수직한 성분, 그게 얼마죠? F2 sin 세타, F2 sin 세타 성분을 곱해 준 것이 타우 2가 됩니다. F2에 의한 토크는 R 곱하기 F2가 아니고 R 곱하기 F2 sin 세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토크를 얘기할 때 토크는 R 크로스 F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크로스의 개념은 뭐냐면 R의 크기 곱하기 F2의 크기 곱하기 그 R과 F 사이의 사인 각,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크는 R 크로스 F라고 할 때 토크의 크기는 R의 크기 곱하기 F의 크기 곱하기 R과 F가 이루는 사인 세타각, 사인 각을
여러분들이 토크의 크기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제 토크의 방향은 이제 R과 F가 R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손을 펴고 R에서부터 시작해서 F 방향으로 감싸지면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나사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토크의 방향은 크기는 RF2 사인 세타고, 방향은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운동량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토크가 왜 생기고, 토크는 힘이 외력이 작용하는데 R과 F의 각도가, 그럼 R과 F가 서로 나란한 방향, 사인 0도 면은 R하고 F가 서로 같은 방향이죠. 사인 180도 그러면 R과 F가 서로 반대 방향이죠. 사인 0이나 사인 180도에서는 토크가 작용하나요? 작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힘이 회전축 방향으로,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면 그거는 토크가 발생하지 않아가 토크가 0이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시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힘과 외력과 R이 서로 0도나 180도가 아닌 그 앵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토크가 작용을 하고, 그 경우는 각운동량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질점을 돌리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대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 경우, 질량이 M인 막대, 반지름이 그 길이가 R이고, 질량이 가느다란 막대에 이게 외력이 F가 작용해서 막대를 회전시킬 때, 이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제가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각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막대의 5점에 대한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이제 나중에 정말 모르면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이제 나중에 계산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은 항상 이 강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그리고 이 경우에 만약에 외력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막대에 토크가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토크는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량과 같고, 토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R 크로스 F, 항상 벡터곱, 크로스 프로덕트 혹은 벡터곱, 이 포지션 벡터하고 그 힘과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RF, 내가 이제 각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각운동량을 관성 모멘트, 막대의 관성 모멘트하고 그 회전축 O에 대한 막대의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로 나타냈는데, 관성 모멘트는 내가 외력이 작용한다고 해서 관성 모멘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관성 모멘트는 내가 지금 외력이 작용한다고 질량이나 회전 반지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는 회전 질량, 막대의 질량과 그 R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 항이고, 이놈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고, 결국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놈은 뭐냐면 각속도만 변하게 돼요. 물체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토크는 I 곱하기 각속도의 시간 변화량을 d 오메가 dt라고 하고, 요 놈을 제가 I 알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각속도의 알파는 d 오메가 dt고, 이 알파라고 하는 양은 뭐냐면 우리가 각속도의 시간 변화량, 그래서 그걸 각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속도의 시간 변화량을 우리가 각가속도다. 그러니까 토크는 I 알파, L은 I 오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 운동하는 물체와 회전하는 운동하는 물체는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 서로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직선 운동한 질량이 M인 물체에 어떤 외력이 작용해서 이 물체가 가속도 A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 물체의 운동 방식은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전 운동하는 경우 질량이 M인 물체에 어떤 매력이 작용해서 물체에 이제 토크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물체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F가 아니고 토크의 방정식, 회전 운동 방정식. 그러니까 토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토크는 I 알파. 토크는 물체의 회전 운동하는 물체,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을 m, 그다음에 회전 운동하는 물체는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에 해당되는 효과를 주는 게 관성 모멘트라고 했죠. 회전 운동의 관성이라고 했는데 그걸 관성 모멘트. m 대신에 이 강체의 물체의 관성 모멘트. 그다음에 선 가속도 대신에 각 가속도를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됩니다. 힘 대신에 토크, 회전 운동은 힘 대신에 F 대신에 토크, 질량 대신에 관성 모멘트, 그 다음에 가속도 대신에 각 가속도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은 선 운동량이라고 하고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나타내 주잖아요. 그럼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선 운동량이라고 하지 않고 각 운동량,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고 L은 그 다음에 질량 M 대신에 관성 모멘트 I, 그 다음에 선속도 V 대신에 각속도 오메가. 그래서 회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각운동량, 그래서 L은 I 오메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F는 MA를 제가 다른 말로 쓰면 P는 MV니까 F 이퀄 MA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M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게 MA가 됩니다.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식은 F는 MA라고도 쓰지만 F는 선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 dP, dt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회전 운동할 때는 이거하고 대응이 되는 게 뭐가 될까요? F 대신에 토크, 타우는 선운동량 대신에 각운동량, 토크는 dl, dt. 그죠? 이게 회전운동하는 물체의 회전운동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를 계산해라. 그럼 얘는 2분의 1 mv제곱. 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뭐가 될까요? 얘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그렇죠? 그래서 직선운동과 회전운동하는 물체의 차이는 질량은 관성 모멘트로, 그 다음에 선속도는 각속도로. 그럼 이제 선속도의 시간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했고, 각속도의 오메가의 시간 변화량을 각가속도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직선운동과 회전운동은 그러한 대응관계. 그 다음에 일반적인 힘 F는 토크로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해주고 선운동량 P는 각운동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운동과 회전운동의 관계식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두 벡터의 곱,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특징은 뭐냐면 A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를 곱해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연산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 곱이다. 벡터하고 벡터를 연산시켜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를 벡터 곱하기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크로스 A 크로스 B 읽을 때는 A 크로스 B는 C를 준다. 그래서 A하고 B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주면 C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A하고 B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 C의 방향이 됩니다. A하고 B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 C는 A하고도 수직이고 B하고도 수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크기는 A의 길이 곱하기 B의 크기,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하고 A하고 B의 사이값. 그래서 C의 크기는 AB 사인 세타. 이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의 개념이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지금 토크는 R 크로스 F, 그가 토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크는 R과 F가 이루는 각에 따라서 RF 크기로 따지면 RF 사인 세타, 그게 토크의 크기가 되고, 방향은 R과 F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 토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오른선 법칙에서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고 하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주면 지금 A를 처음에 시작하는 쪽으로 손바닥을 향하고 나중에 끝나는 쪽으로 손바닥을 움켜쥐면 A하고 B가 이런 그 움켜쥐면 그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이제 토크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A 크로스 B가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고 지금 A라는 벡터가 점선처럼 주어지고 B라는 벡터가 지금 파란색 화살표로 주어진 경우에 A 크로스 B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이 A를 평행이동시키면 지금 그 검정색 화살표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 크로스 B를 계산하나 지금 검정색 그 실선의 화살표로 A 크로스 B를 계산하나 똑같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가 중요해서 만약에 B 크로스 A는 C다 그럼 B 크로스 A는 뭐냐면 B에서부터 시작해서 A를 감싸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A 크로스 B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를 바꿔주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C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B 크로스 A를 해주면 C의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향하고 A 크로스 B를 해주면 C의 방향은 지금 그림처럼 윗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군동량 보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